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강쌤입니다. 이거는 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아이가 어떤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좌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인터넷 도박을 하는 애들도 있고 거기서 돈 버는 애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아이가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게임을 즐기느냐에 따라 아이의 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충동적인 공격적인 아이들은 주로 총싸움하는 게임을 위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같이 여행 다니거나 싸움을 하거나 하는 같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RPG처럼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실생활에서는 친구가 별로 없는 외로운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떻게 그걸 즐기는지에 따라 그 아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떻게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는 논문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나와 있는 논문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냐 하면 증상이 아주 경하면 3개월 이내, 증상이 보통 정도면 6개월에서 9개월, 증상이 심하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약을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 원래 우울증을 야기했던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거나 많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우울증 나아질 수가 없어요. 뭐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말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정신과 약은 치매가 오지 않아요. 단 항불안제나 수면제의 일부는 인지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를 빨리 오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적정량을 적정 기간 복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할 거는 과량으로 너무 오래 먹는 것을 걱정하는 거니까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과 약의 종류가 수백 가지여서 그 중에는 살이 찌는 약도 있고 살이 빠지는 약도 있고 별로 관계없는 약도 있어요. 살이 찌는 기전은 어떤 기전이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입맛을 올려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또 약을 먹으면 진정이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는 약 자체가 대사 활동에 영향을 줘서 입맛을 올리거나 활동량을 줄이지 않아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약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슬픈 노래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극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정화되는 마음을 갖는 거를 카타르시스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좋은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듣고 좀 우울했다가 가라앉는 과정을 겪는 거는 건강한 그런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현병은 예전에는 치료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병이에요. 주로 망상, 환청, 환식, 좀 엉뚱한 사고나 행동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경계나 공포의 대상이 됐었죠. 요즘에는 약이 많이 발달하고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완치까지는 어렵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거의 증상이 없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부모-자식 관계가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였냐? 그 나쁜 경험이 어렸을 때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어렸을 때 일어나는 경험이 더 오래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면 성인 때는 그게 100번의 경험하고 비슷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뀔 수 있냐? 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렸을 때 한 번으로 문제가 되는 게 성인에서 100번의 어떤 영향을 있다면 성인 가서 100번을 하면 돼요.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지만 당연히 가능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 습관이 들은 거를 성인이 돼서 고치기 어려울 뿐 어렸을 때 100배의 노력을 하면 성인이 돼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아이하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도 자라면서 어머님이 10배, 20배 그 이상의 노력을 하신다면 당연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한 우울증에서는 약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낫게 하는 운동, 취미생활, 뭐 다른 사람들의 대화 이런 것들도 다 우울증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쉬기만 해도 우울증이 나아요. 약은 그 사이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단 심한 우울증 때는 꼭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이러려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약을 먹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고 기력이 회복되면 그렇게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러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덧붙여서 심리치료도 효과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 자기 내적인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심리적으로 해결해서 우울증에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과로다 이런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때는 쉬고 약 먹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아니면 스스로의 내적인 갈등 이런 문제로 생긴 우울증이라면 심리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증상이 심할 때는 무조건 약을 먼저 먹는 게 나아요. 심리치료에서 상담할 힘도 없을 경우에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이유가 있느냐 본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2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우리가 화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희로애락 애호욕이라고 해서 화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나 우리 경험에서도 뭐 화는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또 부당한 게 있을 때 화 안 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화 내는 건 정상인데 그 화내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해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분노조절 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화가 너무 오래가서 본인의 생활에 방해를 줘도 문제가 돼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집에 와서도 가족들한테 화내고 어제 있었던 일로 내일 모레까지 계속 화를 낸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꼭 다른 약과 같이 먹을 때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다만 내과 약 중에 어떤 약을 먹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한 80%에서 90%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10%, 20%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ADHD는 규율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해서 어렸을 때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이런 친구들이 사춘기에 다다르게 되면 2차 성징 과정과 연결돼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ADHD 아이들이 반항장애나 품행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ADHD가 사춘기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사춘기가 ADHD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럴 경우에 증상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 미리 치료를 받거나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성은 심리적 의존성과 신체적 의존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적 의존성은 모든 거에 다 나눌 수 있어요. 물건이라든지 사람, 장소,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나 베개,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모든 것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신과 약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서 신체적인 의존성은 다만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항상 심각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 우리가 경계를 하냐면 지나치게 약을 오래 먹거나 아니면 약을 안 먹었을 때 금단 증상이 일어나거나 점점점 약의 양이 늘어나야 되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려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복용을 하신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나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